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제 7강 3장 그로테스크한 죽음은 어떻게 다루는가, 그로테스크한 죽음들을 시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를 쓰다 보면 우리가 희로애락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요. 특히나 늙음과 어떤 그 삶의 다정함, 애정 또는 애환, 애증 그런 것, 그 다음에 죽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방점을 찍는 부분들이 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언젠가는 또는 이미 쓰셨거나 언젠가는 죽음에 대해서 시를 쓰게 돼요. 시를 안 쓸 수가 없죠.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두에게 항상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피할 수 없고 굉장한 충격이죠. 모든 것이 다 불이 꺼지는 암전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시를 쓸 때 슬픔을 시인이 시 속에서 화자를 통해서 막 너무 범람하고 울게 만들면 그 시는 망칩니다. 특히 죽음의 시를 쓸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슬픔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개가 죽음을 소식을 들을 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도 있지만 굉장히 가깝고 특별한 대상의 죽음도 접하게 되죠. 혈연이나 가족, 지인들 또는 선배, 친구 또는 아랫사람이 불행을 당할 수도 있고, 부모님, 형제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가장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대면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갖고 시를 쓸 때는 특히나 더 여러분이 독자보다 먼저 자리 펴고 앉아서 엉엉 우는 그런 문장을 써서는 안 돼요. 그것은 독자가 슬픔에 빠지고 독자가 울 권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다루더라도 시로 쓸 때는 슬픔을 초월할 것.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적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쓰면 그건 시가 아니죠.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말할 것. 세 번째, 징징대지 말 것. 아까 이미 이야기했던 거지만 징징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징징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중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돗자리 깔고 다 울어버리면 독자는 왜 저래? 너 그냥 울어. 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슬픔을, 그 경계, 간극을 정확히 거리를 둘 것. 문장에서 징징대지 말 것. 네 번째, 죽음은 죽음인데 슬픈 건 당연히 슬프죠. 그런데 여러분은 시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쓸 때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그대로 아주 죽음을 하나의 사물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선배가 죽었어. 우리 언니가 죽었어. 부모님이도. 그런 마음이면 차라리 한동안 시를 쓰지 마세요. 죽음에 대해서. 그 슬픔, 애도의 기간을 다 비워낸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 죽음이 벌어지는 환경, 배경이 다 다르죠.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다양합니다. 계절 다르고 환경 다르고 주변 그 소품들이 다 다르죠. 현장이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돌아가셨네. 슬프다. 이 사람의 이 죽음이라는 거, 이별은 슬픈 거야. 싫었을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탐정처럼, 살인사건 탐정이 이
살인사건이 왜 벌어졌나, 범인이 누굴까, 용의자가 누굴까, 그럴 때 슬퍼갖고 막 울면서 눈물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수사하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내가 죽음을 시로 형상화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접했던 죽음을 그 안에서 간접 경험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죠. 슬픔에 빠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에 발생된 그 각가지의 사연, 이유, 사망 시간 또는 죽게 된 어떤 원인, 죽음이 이미 발생되었을 때의 주변, 그 뭐 유가족이나 이런 아픔, 환경,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데요. 누가 그냥 죽었다고 전달만 받았는데 너무 슬퍼서 제가 쓰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뭐 현장을 볼 수 없는데 어떡하죠?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되죠. 상상력. 그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가장 골자 몇 가지라도 그 소품을 가져올 수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새로운 배경을 베이스로 깔고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적 형상화를 구축해 나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을 그냥 죽음, 인생의 삶이란 뭔가, 죽음이란 뭔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죽음으로만 보지 말 것. 역설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이러니도 재편성할 수 있어야 되고, 죽음처럼 오래된 그런 생명이 또 있을까,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죽음과 생명, 죽음과 삶 맞닿을 수 없지만 여러분은 마음대로 사유를 펼쳐갈 수 있잖아요. 마음껏.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죽음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쓴 시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특히 어떤 다른 시인들보다도 죽음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시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초창기에,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제 안에 그 죽음의 그늘에 대한 우물을 다 퍼냈기 때문에. 근데 초창기에는 제가 거의 시집 한 권 분량을 거의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것의 일부가 화석이 된 날들에도 들어가 있죠. 시집, 두 번째 시집. 아마 갖고 계신 분도 있죠? 펼쳐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거 몇 개 가져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몇 편의 시를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이에요, 다. 네. 그리고 제가 다 본 죽음들 또는 조문을 갔던 죽음들에 대한 시예요. 그것을 다 내용 보면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감정의 슬픔에 빠지지 않고 객관화시키고 내가 접한 내 혈육이나 내 아는 지인의 죽음이지만 누군가가 그걸 읽을 때 그 사람이 접한 죽음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객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시집에 빈 곳이 있죠. 낭송도 있을 거예요. 그 빈 곳이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시고 나서 쓴 사망신고하면서 쓴 거라는 거는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들은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을 테니까. 제 아버지의 죽음인데 그것을 굉장히 객관화한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죽음의 시를 쓸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제가 신작을 많이 쓰진 않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로테스크한 죽음 또는 일반적인 죽음에 관한 시들은 다 거의 15년, 17년 전에 썼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들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 조금 퇴색된 느낌?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약간 느껴지거든. 15년, 17년 전에 쓴 시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만 거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를 잘 써서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저보다 시 다양하게 능력 있고 잘 쓰시는 분들, 훌륭한 시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썼지만 죽음에 관한 시들을 모은 거니까 이 시를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야,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다, 나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집 있는 분은 이 영상 끝나고 한번 찾아서 다시 분석해 보세요. 그것도 참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이거 이면지예요, 이면지. 이면지. 여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편 읽고, 읽을 때 이 시는 언제 어떻게 본 죽음을 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시집엔 다 그렇게 시작 메모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메모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은 시집을 항상 자주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포리라는 시예요. 요거 몇 편 읽어드리고 사진 하나 씌워둘 갈 겁니다. 시포리. 이 시포리는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마을 이름이고 충청도 아산시 둔포읍에 있는 마을이에요. 농촌인데 바닷가가 가까운 농촌이죠. 이 시는 제가 과일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화물차 아시죠? 뭐 막 그 스피커 방송 자, 과일 사세요, 이 스피커 방송. 제가 그걸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과일 장사 다닐 때였어요. 오래전이죠. 제가 30대 때. 그때 찾아가던 마을인데 부모님은 농아예요, 농아. 그날도 요맘때일 거예요. 장마 끄트머리. 그날도 이 농아 부부는 자기 땅이 없어요. 남의 집에 이제 고추밭에 날품을 팔러 가요. 그 마을에서. 지금쯤 고추 딸 때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저기 밭에서 고추 따는 동안에 그 주변에서 풀숲이나 뭐 논두렁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혼자 놀았어요. 그땐 아이가 하나였고 둘째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 엄마가.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농수로 근처에서 혼자 놀던 유년의 아이가 유치원 갈 나이인데 유치원을 안 가더라고요. 그냥 혼자 놀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참 딱해서 제가 많이 안아주고 같이 또 그 동네 가면 제가 차에 태워서 놀아주고 했거든요. 농수로 근처에서 혼자 놀던 유년의 아이가 발이 미끄러져서 갑자기 범람한 여름 장마에 휩쓸려서 익사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제가 시로 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낭송을 잘 못합니다. 시포리, 김명희. 한여름 부주의한 나태함은 언제나 위험하다. 농수로 그 서늘한 안쪽에서 지나간 계절을 떠올리듯 이미 때늦은 일이다. 젊은 여인 하나 고추 따던 바구니를 집어던진 채 우두커니 물 깊이만 들여다볼 뿐. 유년을 놓친 조막씨는 수중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그 아기 잠의 영원한 수면 속에서 더 이상은 떠오르지 않는다. 저녁 무렵 방 한켠 까칠한 거적에 덮인 더는 회복되지 못할 식은 몸을 어루만지며 살아남은 가슴들은 어떤 슬픔을 다짐했을까. 연기 한 움큼의 내력이 되어 꿈처럼 흩어질 때 허공 저쪽을 향해 어떤 망각을 다짐했을까. 지금 시포리엔 고추 수확이 한창이다. 마당 가득 붉은 그것을 펴널던 여인 하나. 그늘진 곳을 들춰 햇살을 밀어넣다 그만. 매운 기억에 놀란 듯 엉겁결에 일손을 멈춘다. 여인의 아리도록 매운 지난 여름의 한때가 눈물을 타고서 멈춘 시간 속으로 붉게 흘러내린다. 이게 시포리,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제가 조문하는, 애도하는 마음으로 썼던 거고요.
이것은 두 번째 작품 들어보세요. 이 시는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사회면에 났던 뉴스인데 한동안 뉴스 특보에도 나왔었어요. 오래전에 그 아이 죽음 때문에 그 범인을 찾느라고 뉴스 특보에도 며칠간 나왔던 큰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제가 시를 쓴 거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저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던 죽음인데 저 역시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제 자식이 당한 것처럼 황망했었거든요. 가출한 지 이틀 만에 사건 개요가 그래요. 가출한 지 이틀 만에 노숙소녀 사망 사건. 2007년 5월 14일 서울역 앞 화단에서 한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됨. 온몸에 멍든 채 맞아 죽은 것으로 추측되는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소녀의 사망 사건이에요. 이후 50대 노숙자 남자가 그 소녀가 갖고 있던 현금 2만 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과 갈등을 자주 빚었대요. 그 소녀가 가출 전에.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 야단 맞고 무작정 가출한 중학생 소녀가 이제 서울역에 오갈 데 없으니까 서울역에서 이제 배회한 거예요. 배회하고 뭐 신랑이 하고 돈 뺏기고 하다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던 거죠. 그것을 저는 이제 바늘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바늘. 준비되셨나요? 바늘. 김명희. 갈치를 손질한다. 마지막까지 바다를 끌고 다녔을 꼬리와 수중의 속도를 재단하던 지느러미를 자르다 보니 낚싯바늘이 한쪽 눈알을 통과한 채 단단히 박혀 있다. 턱뼈 깊이 잘 빠지지 않는 날카로운 바늘을 더듬는데 사망한 노숙자 소녀의 신원을 찾는 속보가 흘러든다. 어느 소녀의 희망도 야행성이었을까? 낚싯배의 현란한 불빛을 따라 위로 먹이를 찾다 걸려든 갈치처럼 어느 날 길가 화단에서 발견된 채 더는 기척이 없다. 세상의 불행이나 가출의 행방들은 치명적인 어둠 쪽으로 엎질러지게 마련인지 아침이면 봉지에 담긴 싸늘한 유품처럼 구겨진 절망 몇 장 들춰질 뿐 소녀의 성장 안쪽에 깊숙이 박힌 바늘을 수습하는 일이란 뒤늦은 후회일 때가 많다. 캄캄한 밤 아직 덜 자란 지느러미를 달고 거리를 배회했을 초경의 꿈이 몸 곳곳에서 멍든 얼룩으로 피어나고 모자이크된 몇 개의 진술이 상한 물거품처럼 부글거린다. 아직 휴가를 완성하지 못한 딸아이의 전화 속 행방을 살피며 쉽게 밀봉되지 않는 비린내를 내다놓고 돌아서는 오후 번쩍 잘못 들른 햇살 한 마리 낚싯바늘에 걸려 퍼덕인다.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요즘뿐만이 아니죠. 로드킬. 죽음에 관한 시 그러면 한동안 신춘문예에서 로드킬로 많이 회자되던 작품들 많죠. 요즘엔 좀 뜸하네요. 좀 유행을 타나 봐요. 저도 이게 한 17년 전에 썼던 거예요. 제목 속도의 부산물. 김명희. 다시 봄물이 번지기 시작한 후 차도 안쪽엔 집 나온 죽음이 들끓었다. 바퀴들은 오로지 속도만을 떠올렸고 또 다른 종류의 속도 앞에선 늘 계산이 흐려지기 일쑤였다. 집 나온 개가 바퀴의 궤도를 벗어나 차선 위로 나뒹굴고 그 밑 노란 선이 바퀴의 붉은 자국을 받아먹고는 길 밖으로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도로 위 그 흔적들이 얇아질수록
바퀴들의 무게는 습관처럼 가중되었고 아직은 평화로운 짐승 하나 방금 내려온 햇살처럼 검은 주검을 따스하게 내려다본다. 혹시 혀로 눈물을 떨구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길들은 죽음의 자국을 내뱉지 못한 채 망각 저쪽으로 구부러지고 살아있다는 건 그 얼마나 오래된 죽음인가. 길은 날마다 죽음을 생산한다. 죽음들은 빠르게 굴러다니고 때로 부주의한 한켠에서 벗겨진 바퀴처럼 행인들의 호흡은 심하게 뒤틀린다. 낡고 오래된 바람이 그 위를 가로지르는 건 아주 잠깐의 꿈일 때가 많다. 자, 그 다음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봉제공장에서 가난한 청년을 만나 살림을 차렸던 한 여공이에요. 이분이 지금 살아있으면 58, 9세쯤 됐겠네요. 환갑을 바라보는 분인데 고인이 되셨죠. 지하방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데 평생이 걸렸던 여자예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어요. 남편도 봉제공장 다니고 열악하겠죠. 수입도 적고. 그러니까 지하방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데 평생이 걸렸다면 얼마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지 다 상상이 가시죠?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던 그녀인데요. 어느 날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현장에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장님이랑 그 반장님이 나갔대요. 나가서 도대체 어디 가서 안 들어오나 보니까 화장실하고 현장 그 사이 중간에 바깥에 그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로 실려갔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거죠. 제가 알기로 그분은 과로사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지병은 없었거든요.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었던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과로사였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를 뭐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들어보세요. 제목 밥. 김명희. 젊은 여인 하나 땅에 묻고 돌아와 남은 삶을 또 그렇게 밝혀줄 밥을 안 친다. 새하얀 쌀을 곱게 씻는 일은 또 하나의 제사. 어느 누군가의 늦은 귀가를 위하여 나를 풀어 익히는 일. 그 여인 이젠 분주한 땅속 인심을 배우려 저승의 저녁 한 끼쯤은 잊고 있을 시간. 지금 나는 지쳐있다. 관 위로 한 줌 흙을 던졌던 손으로 오늘은 야광 같은 포만을 일구기 위해 솥 안으로 한 줌 쌀을 던진다. 내가 눈부심을 꿈꾸는 한 나의 삶은 그녀 앞에서 사치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은 자들 입맛에 맞추어 쌀을 씻는다. 내 염치를 씻는다. 아직은 먹어야 하는 안위를 익힌다. 또 볼까요? 이 시는 아까 방금 그 밥이라는 죽음에 관한 시의 주인공인데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죽음을 목도하면서 두 편의 시를 쓴 거죠. 이것도 그녀를 놓고 쓴 거예요. 같은 죽음, 다른 시의 관점인 거죠. 제목 일기예보. 김명희. 수술실에서 방금 옮겨진 젊은 여인 하나. 뇌파도 멈춘 지 오래. 남겨진 체온만 비워내고 있다. 43, 각질 같은 삶을 살다 길에 쓰러진 채 실려온 그녀. 영원히 쉴 곳은 이제 그녀의 육체 속에는 없다. 기억의 무게 하나까지도 모조리 지우려는 듯 동공 안쪽은 구름 한 점 지나친 적 없이 고요하다. 평생 봉제공장에서 매듭도 없는 사내 하나 만났던가. 밀려드는 고지서로부터 한순간도 편하지 못했을. 이제는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녀의 삶은 오늘 밤 내일 오전쯤이면 산소 호흡기처럼 가볍게 뽑힐 것이다. 복도 저쪽
죽음을 열고 나와 밥 먹으러 가는 의사들 사이로 아직 확정되지 못한 저녁의 소견들이 위태로운 무게로 옮겨지고, 그래, 죽음들이란 어느 쪽 통로를 통해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 일. 가난을 나누던 동료들 몇, 비상구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43 뇌사 상태의 체온이 중환자실 한켠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그녀의 올여름 피서지는 동해안이 되었을 것이고, 비가 온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5편 이렇게 읽었는데요. 너무 많이 읽기는 좀 그렇겠네요. 점등 하나만 더 읽고 그림 하나 씌워들 들어갈게요.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계실 때였어요. 제가 병간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초창기에 죽음에 관한 시를 많이 썼던 이유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30년 동안 상에 계셨어요. 병석에 계셨어요. 6개의 합병증을 갖고 계셨고, 제 인생은 그때는 없었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끌려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 시들이, 초창기의 시들은 암울해요. 암울하고 어둡고 무겁고, 그리고 늘 죽음, 가난 이런 것에 천착해 들어간 그런 소재의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그때 한 편 한 편을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묘사나 그 디테일, 서사 구성을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그 화석이 된 날들도 초창기에 썼던 시들이 대략 많이 들어가 있죠. 오래도록 읽으시면 우울증이 올 거니까 한꺼번에 다 많이 보진 마시되, 시 쓸 때 본받거나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은 아주 많을 거예요. 한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되길 바랄게요. 이거 한 편만 더 읽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병상에서 제가 밤을 새는데, 아버지 병상 나란히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은 4인실이지만 그때 당시엔 6인실이었던 것 같아요. 옆병상, 바로 나란히 있는 옆병상에 식물인간으로 몇 달째 누워있던 그 노파가 있었어요. 그 보호자에게 그 노파의 사건을 듣고서 좀 가슴이 아팠던 뭐 그런 시가 많은데, 그 중에 또 이게 하나예요. 점등. 들어보세요. 점등. 한 삶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늘어진 살갗이 목 언저리를 쥐고 있다. 11남매를 흘려놓고 이제 90의 고개를 넘고 있는 검고 쭈글쭈글한 노파.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병성에 엎질러 놓고 있다. 한때 저 육신 가득 부풀려졌을 11개의 사연들이 이따금씩 노파를 뒤적여보다 떠나고, 잠깐씩 그녀의 입을 놓친 무수한 말들이 세월 저쪽을 더듬적거린다. 자식의 이름들도 이젠 손잡이가 망가진 문처럼 열리지 않는다. 그녀가 쏟아낼 건 세월에 잘 삭지 않은 회한과 상처들 뿐, 더는 몇 끼 식사도 삶이 되지는 못한다. 젊어한 때 근심으로 지새우며 배설되지 못한 땀들이 희미한 소변줄로 흘러나오고, 나는 그녀 몸에서 하나씩 걸어나가는 숨소리를 밤새 듣는다. 이번 실랑켠 반백의 노파 하나, 낡은 육신 속에다 삶과 죽음을 바꾸어 담고 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삶은 심장 근처에서만 희미하게 잡힐 뿐, 젖을 물리고 양육에 쓰이던 사지는 다 정지되었다. 밤이 깊고 여분의 등들이 전멸되자 불빛 속에서 까맣게 누락되던 그녀의 위독함이 부스럭 깨어나기 시작한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림 하나 씌워둘 볼게요. 오늘 제 2부 7강 3장입니다. 여기 사진 올라오죠? 뭐예요? 버섯이죠? 버섯입니다. 버섯 모양이나 색깔이 참 다양하네요. 그죠? 영지버섯 같기도 하고, 운지버섯 같기도 하고, 느타리 같기도 하고.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장 하나를 이렇게 썼어요. 버섯들은 물들의 욕망이 낳은 열매다. 또는 버섯들은 물들의 집착이 낳은 흠집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다 바꿔도 되고 괄호 속의 것만 바꿔도 되고 다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